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 나이는 현재 30대 중반입니다.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둘 다 모두 딸인데 각각 7살과 5살입니다.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현실이 참 사실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과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의 도움으로 많은 배려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사연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제가 어째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만 10년을 했으니 정확히 남편과 알아온 세월은 그 이상인 셈이죠. 정말 존중했고 그걸 넘어서서 존경까지 하는 남편이었는데 전 이렇게 비참하게 배신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게 제가 이혼하게 된 과정도 기가 막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께 하소연도 할 겸 저도 이제 응어리까지 전부 다 털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일을 그만두길 권했고 저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일을 그만두길 바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내조만 해줄 것을 너무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일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편이라 일을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제 정체성을 찾을 수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배운 지식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우선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바쁘게 일을 하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놓치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전향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종종 일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고 두 딸도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이런 걸 두고 행복이라고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는 했을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둘 다 딸이라서 그런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짓만 했고 제 속 한번 썩히지 않는 착한 딸들이라 육아도 수월했었거든요. 비록 남편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아 집을 비우는 일이 꽤 자주 있어서 딸들이 남편을 조금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많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출장을 가지 않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저더러 쉬라며 집안일도 전부 도맡아 해주는 그런 남편이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중에서 절반 정도가 출장이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난 이후부터도 뭔가 속이 답답하다고 하고 배 쪽 감각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며 걱정하고 있던 바로 그때 남편이 갑자기 아랫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얗게 얼굴이 질렸고 식은땀을 뚝뚝 흘리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남편이 고통을 느끼는 시간도 매우 급박하게 전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고 아이들은 급한 대로 앞집에 양해를 구해 맡기고 도착한 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을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은 급성 맹장염이 터지게 된 것이었고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큰 병은 아니어서 다행이라 여기며 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맹장 수술은 옛날처럼 절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시간도 많이 짧았어요. 빠르게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수면 마취에 취한 채로 병실로 이동되어졌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회진을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수술이 무척이나 잘 끝났다며 절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남편분 비상금 위치라도 알려드릴까요? 하며 웃으며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알려주세요 라고 화답하며 긴장했던 몸에서 힘을 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말에 장난을 치시며 남편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봉, 비상금 숨겨놓은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럴 거야? 하며 말이에요. 남편은 마취에 취해서 해실해실 웃으면서 역시 미선이 누는 못 속인다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대답에 애써 풀어내던 긴장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은 미선이가 아니라 선영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이름은 알아도 보호자 이름을 알 리 없으셨던 의사 선생님은 굳어진 제 얼굴도 보지 못하셨는데 계속해서 장난스러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봉, 비상금을 왜 숨겨놔? 나한테 비밀까지 만들고. 정말 1억이야? 아니야, 미선아. 정말 오해야. 당신이랑 우리 민재랑 민지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뒀던 거야. 진짜 미선이 정말 짱이다. TV 서랍장 밑에 꽁꽁 숨겨놨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찌나 주먹을 꽉 쥐었는지 뼈가 하얗게 도드라져 보일 정도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두 딸의 이름은 민재와 민지가 아니라 연희와 민희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속도 모르고 남편분께서 참 가정적이신 분이시네요. 수면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무의식인 상태인데도 가족들만 생각하시고 사시네요. 라고 하시며 남편의 향후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 귀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오감이 제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사 선생님을 배웅하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집에서 아이들을 찾아서 잠시 친정에다가 맡겼습니다. 제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머리를 굴리면서 남편의 말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일단 먼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포기했었어요. 비밀번호 힌트를 눌렀더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라고 나오더군요. 시부모님부터 저희 가족 모두를 넣어도 컴퓨터 잠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처음 보는 휴대폰이 하나 놓여 있더군요. 다행히 휴대폰이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안을 싹 훑어보았습니다. 참 가관이 따로 없더군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낯간지러운 대화들과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의 낯뜨거운 대화들까지, 민재와 민지라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부터 생활적인 측면까지 정말 부부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화들이었습니다. 메신저에는 남편이 쓰러진 날에 온 연락이 마지막이더군요. 심지어 대화 내용들을 훑어본 결과 저는 정말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의 충격적인 진실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는 중간중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연락을 하지 않는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죄다 남편이 제게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를 해준 날들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직종이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제가 잦은 출장을 이해하는 대신 남편에게 가정적인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를 요구했었고 전부 다 합의한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초부터 출장이 없는 직종이었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작정하고 속였던 거였어요. 제게 출장이라고 집을 비우겠다고 말한 날은 어김없이 그 여자네 집으로 가서 또 다른 가족 행세를 하며 지내왔던 거였습니다. 저와 결혼한 기간 내내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찾아낸 남편의 휴대폰은 세컨드 휴대폰이었고 남편이 퇴근 후 서재에 늘 그랬듯 휴대폰을 두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던 그 순간에 맹장이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라 정신이 없어서 세컨드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앨범에는 정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타난 아이들은 제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동요를 율동과 함께 부르는 동영상이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 것인지 제 심정이 어떠셨을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언제부터 이 관계가 유지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남매들의 첫째는 제 첫째 딸보다 한참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대화를 올려봐도 끝도 없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뒤지던 도중 어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디데이를 설정하는 어플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미선이라는 여자와 만난 기간과 그 여자의 생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설마 하는 심정으로 그 여자의 생일을 남편의 컴퓨터 비밀번호에 입력했습니다. 정말 손쉽게 컴퓨터의 보안이 해제가 되더군요.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뒤지니 엑셀 파일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남편이 저와 그 여자에게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출 내역이자 앞으로 어떻게 생활비를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지출 계획표였습니다. 당연히 저와 결혼했을 당시부터 파일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때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컴퓨터 내에 저장된 두 집 살림의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백업했고 남편의 세컨드 휴대폰도 모조리 백업해서 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실려가고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수술이 간단해지긴 했는지 2박 3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물론 그동안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제가 단 한 통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 둘 다요. 당연히 병원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아이들도 여전히 친정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2박 3일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시며 집에 들어오시더군요. 아주 모자지간에 눈썹을 찡그리며 절 탓하려는 듯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시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너는 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러고도 네가 며느리고 아내란 말이야? 어떻게 하나뿐인 남편이 수술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한가하게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휴대폰은 또 어디 팔아먹기라도 했니?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니야?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들더군요. 여보, 진짜 나 병원에 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나 진짜 너무 서운해?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하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사경을 헤맬 정도로 중한 수술은 아니죠. 당일에 응급수술하고 겨우 2박 3일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저 휴대폰 있는데 일부러 무시한 거예요. 어머님이랑 남편 연락받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서요. 왠지 아세요?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저한테 남편이 하나뿐이면 뭐 하나요? 남편은 아내가 둘 있는 것 같던데?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른다는 듯 뒷목을 잡으시며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화가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하던 남편에게도 대꾸했죠. 당신 말이야, 내가 우스워? 미선? 민지? 너 돌았니? 라고 하며 바닥으로 세컨드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빽 지르다가 제가 던진 것이 본인의 세컨드 폰인 것을 알고는 사색이 되더군요. 아주 경악스런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기가 차더군요. 어머님도 아셨어요? 이 사람 여자 있는 걸로도 모자라 그 여자 사이에서 애까지 둘 낳은 거. 어머님께 물었더니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못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말을 잘도 하시더니 벙어리 마냥 입을 꼭 다물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려무나. 였습니다. 설명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 남편은 무릎부터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전 오랜 기간 만난 여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미선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 여자를 임신시키면서 함께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란 이유로 시댁에서 미친 듯이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임신한 아이까지 지우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건 혼자서 키우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다고 우겼다더군요. 그래서 시댁에서 각서를 작성하자 제의했답니다. 남편 호적에 아이를 올리지 않고 위자료 명목으로 꽤 큰 돈을 쥐어주는 대신 남편 발목을 잡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여자도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만나서 총각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 받은 돈을 다 쓴 모양인지 다시 남편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저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미혼모로 거지같이 사는데 당신은 떵떵거리고 사냐고, 부인은 알고 있냐고, 가서 모든 진실을 알리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각서를 언급하면서 그 여자를 말리려고도 해봤지만 그냥 같이 죽자는 식으로 덤벼대서 소용이 없었다더군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남편의 말을 거들어 주시면서 자신도 계속 그 여자를 설득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진짜 그걸 변명이라고 말을 하나 싶어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민재라는 그 첫째는 나랑 결혼 전에 낳았다고 치자. 그 여자가 낳은 둘째 민지 걘 뭔데? 왜 연희보다 어리고 민희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자신이 미친놈이라며 한참을 자책하더니 조심스레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당신이 우리 연희 임신했을 때 첫 아이라고 조금 예민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조금 외롭고 적적하고 그래서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였어. 진짜 술이 죄였던 거라고. 내가 미친놈이야. 정말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남편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껏 존중했고 또 존경했던 남편이 맞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제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제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내가 그 여자 무조건 정리할게. 진짜야, 내가 미친놈이었어. 대신 우리 민재랑 민지를 우리가 입양하자. 내가 그 여자는 정리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아이까진 좀 그래서 그것만 우리 착하고 마음씨 넓은 여보가 이해해준다면 나 정말 평생 잘할게. 그 말에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너에게 지었다고 하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나는 그래. 사실 네가 아들을 낳아주길 바랬어. 네가 아들만 낳아주었다면 나도 그 여자를 외면했을 거다.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라 강요하지도 않고 민재 하나로 만족했지 않니? 너도 든든한 아들 입양해서 키우면 좋을 거고, 전 진짜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린가 했다니까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 여자네 집으로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두 사람은 머뭇거리며 썩내켜 하지 않았지만 제가 눈에 쌍심지를 켜서 소리를 빽 지르니 허겁지겁 앞장서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더군요. 제가 따라가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저희 가족은 101동에 살고 있고 그 여자는 저희 가족과 제일 멀리 떨어진 110동에 살고 있더군요. 그래봤자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였지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두 집 살림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민재와 민지가 도도도 달려나와 아빠, 할머니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삭 안기더군요. 참,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뻔질나게 들락날락 거렸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밀치고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 여자도 눈을 크게 뜨고 무척이나 크게 놀라더군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네 집 거실에 있는 TV 서랍장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이 미선이와 민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 숨겨놨다는 두둑한 비상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있는 곳에서 언성 높이기 싫으니 시어머니께 애들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거실에 남편과 그 여자 이렇게 둘러앉아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당하더군요. 혼자서 미용실을 하나 운영하면서 자신도 힘들게 지내왔다는 말과 본인과 본인의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아니, 그런데 저보다 불쌍하겠어요? 불쌍해도 제가 더 불쌍하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둘이서 살림을 차려서 정식적으로 살던가, 잘 살고 있던 제 인생 하나 둘이서 조져놓고 저걸 말이라고 짓거리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남편을 놓아주고 자신과 살 수 있게 해달라더군요. 결국 저는 대화를 중단하고 벌떡 일어나서 남편과 그 여자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곤 말했어요. 그래, 이 새끼 너 가져. 나도 이딴 놈 필요 없으니까 네가 데리고 살든 지지고 볶으면서 살든 내 할 바는 아니지. 그런데 너네 둘은 내가 우스웠니? 남편과 헤어져 주세요 하면 내가 예 알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하면서 곱게 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멀쩡한 내 인생 니들 둘이서 조져놓고? 에이, 절대 못 그러지. 곧 소장 날릴 거야. 내가 생 빚을 내더라도 너희 둘한테 상간녀 판결문이랑 이혼 판결문 남길 거야. 저는 그리고 뒤돌아서 그 집을 나왔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걱정스레 쳐다보시는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니 그제서야 3일 정도 홀로 버틴 서름이 치밀어 올라 눈물이 절로 나오더군요. 나이 30 넘어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어봤네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었습니다. 이미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으나 저는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상간녀와의 대화도 확실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혼인사기 관련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시댁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에게까지 전부 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처음부터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냈던 점, 결혼 이후에도 혼인 생활을 내팽개치고 그 여자와 놀아나면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근거 삼아 소송에 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과 시댁에게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와 저희 친정이 해준 돈들만 해도 5억이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제게서 가져가 그 돈으로 그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등의 사실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법정 싸움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재판의 흐름은 제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근거 삼아서 계속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남편에게 위자료는 물론 사기 결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재산 분할까지 전부 다 가능했습니다. 또한 저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까지 제가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의 혼외자 사실과 외도 사실 등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사실을 녹음했던 대화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시댁에서도 제게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과 남편에게 사기죄 형량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청구했습니다. 계속 남편과 시댁 측에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며 제게 접근을 하였으나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절대 합의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깟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없어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들 전부가 위자료로는 받는 벌이 약하다 생각했고 징역살이까지 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제게 10년간 받아간 3억이란 돈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므로 상간자 소소와 함께 사기죄로 함께 고소를 했고 이 또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죄질이 매우 악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가압류까지 걸어서 회사에까지 자연스럽게 소문이 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붙어먹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상간녀만큼은 징역을 살지 않더군요. 미혼모로서 두 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이혼하는 과정에서 통쾌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혼외자를 걸고 넘어지며 법적으로 그 여자의 아이들인 남매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둘째인 딸아이가 남편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개싸움이 일어나서 참 꼴보기 좋았었지요. 아무튼 이혼을 하고 처벌을 받는 모든 과정들을 보았을 때 멀쩡한 제 인생을 조져놓고 혼자서만 적당한 처벌을 받은 그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맞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지요. 그리고 보호받아야 하는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지은 죄가 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로 인해 제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제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가진 것이 돈뿐인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망하게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누가 주도자인지 잡을 수는 없지만 듣고 흘릴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소문을 말이에요. 조작이라고 하기도 웃기네요. 제가 없는 사실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니까요. 소문이 퍼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면서 지역 카페에 글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글을 쓰되 자세한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나이 정도랄까요. 인터넷에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은 하나도 적지 않았더니 명예훼손죄에 제가 걸리지도 않더군요. 당연히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징역을 살게 되면서 더는 생활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등바등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참 무서운 게 아무런 특징을 적지 않아도 제가 일부러 낸 소문들을 들은 누군가의 사람들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여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사실상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렸기 때문에 동네를 떠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인생도 제 인생이 조져진 것의 세 발의 피 정도겠지만 제 심정을 이해는 하려나 싶기도 하네요. 저는 그 이후로 친정의 아이들과 함께 들어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회사를 퇴직했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던데 옛말이 정말 틀린 것이 없는 것인지 전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았던 팀장님께서 제게 연락해 오셨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았던 팀장님께서 제게 연락해 오셨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새로 작지만 전망이 좋은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더러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경력이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해봤자 득이 없을 거라고 전 팀장님을 많이 설득했으나 괜찮다고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설득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기업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은인 같으신 분이시거든요. 팀장님도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특별한 복지제도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바로 회사에 아이와 함께 출근을 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낮에는 팀장님의 배려와 저녁부터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힘들지만 티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고 현재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 딸들도 무척이나 이뻐해주고 있고 딸들도 그 사람을 무척이나 잘 따라주고 있어요. 당연히 10년 넘게 속였던 남자로 인해 더는 누구를 믿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 때가 맞는 것인지 제게 자꾸 호감을 표시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니 제게도 염치가 없지만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되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제 아이들과 저의 행복을 우선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활은 너무 행복이 충만하고 저는 앞으로도 제 사람들 곁에서 더욱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